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근데 안 크다고 하는 그 주먹 내미는데 네. 커 보이던데. 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신. 그리고 요새 맨날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제 고민했죠. 네. 젠슨왕의 그 HBM 발언이 과연 호재일 것인가 아닌 것인가 깊게 생각해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주가는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권 팀장님도 항상 했던 이야기가 요즘 시장이 오르내리는 건 삼성전자 때문인 것 같다. 네, 또 삼성전자 오르니까 또 지수 오르고. 삼성전자 네. 2.79% 상승하고 코스피 1.03% 상승하고. 야, 오늘은 시간외에서 뭐 안 터지나 제노님. 좀 요런 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그러게요. 시원하게 터져줬으면 어차피 좋겠습니다. 가야 될 길인데 참 더디게 가네요. 네. 그러니까 더디게 가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 그렇게 좋은데 그 HBM 안 된다. 그 HBM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고 그래서 코스피가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할 뿐이고. 사실 그 연초부터의 뉴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모바일 돌아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PC 돌아서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기업용 낸드 그러니까 AI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용 낸드 돌아서는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돌아서면은 실적은 좋아질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미 1분기에 봤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주가라고 하는 거는 HBM 프리미엄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좀 그런 형태가 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펀더멘탈하게 메모리만 가도 그냥 그 정도는 가줘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HBM이 안 가니까 이제 센티멘털하게 좀 억눌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이제 HBM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간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메모리 SSD 좀 개선된다 그래도 이렇게 그닥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에 이게 얼마나 예전에는 삼성전자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야 삼성전자 왜 못하냐 그러면 좀 있으면 저희 양산 들어갑니다. 뭐 이게 삼성전자인데 먼저 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뒤로는 잘하는 게 삼성전자였는데 그런 저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뭐 젠순왕의 말 한마디에 이제 깜빡 죽는 그런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 주식들은 이렇게 돌잖아요, 지수가. 네. 요거 잠깐 올랐다 저거 잠깐 놀다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석유 관련주가 가는 걸로 국민 테마주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로 해서 네. 좀 이상하긴 하죠.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우리가 자원개발 테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봤죠. 그러니까 뭐 되기도 하고 안 된 것도 종종 있어요. 네.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뭐 SK어스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도 사실 된 거잖아요. 포스코 인터 같은 데도 되고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돈을 잘 버는 거지 따박따박하니. 근데 어쨌든 2,000조 가스전, 2,000조 석유가스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액트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여기 그 연구했던 그 연구소의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와야죠. 와서 얘기해야죠. 이게 대통령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불렀을 거고. 근데 이분 미리 불러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분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거기 네. 지도 보면서 뭐 개인 사무소 지금 주택에서 뭘 연구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이게 진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이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그 자원 개발의 그 순서를 보면은 요 정도 됐을 때 세레모니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세레모니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펀딩을 받아서 네. 이제 시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세레모니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세레모니를 우리는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네. 돈으로 하는 거라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레모니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이 뭐 광팔라 그런 거냐 이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좀
시추를 했는데 진짜 석유가 나왔다. 막 그럴 때 조금 얘기해주면은 좀 그렇죠. 좀 더 신뢰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뭐 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니까 좀 있어 보여갖고 좀 해보려 그럽니다. 이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부담이 조금 덜했을 건데 이게 조금 기대치가 좀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브레우 박사님은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그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돼서 방안을 결정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일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많이는 설명을 해주시겠죠.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이런 거 많이 취재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 취재를 해서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과 제가 언론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명의 그 잔바리 기자로서 일단 이분이 뭐 좀 설명하다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못 알아듣겠죠. 네, 우리가 뭐 전문가인데 자원개발 관련한 얘기를 뭐 전문적으로 취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럼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요러면은 그런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질문이 못 믿겠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세상이 좀 변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기자회견하면 예전에 민희씨 기자회견하듯이 국민적 관심이 분명하게 되면은 생중계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이쪽 바닥에서 좀 잔뼈가 굵은 분들이 현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또 댓글도 좀 달고 그러면서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르게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탐사파로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가 나온들 여기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뚫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답이 없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브레오 박사는 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다.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들이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스펙 다들 궁금해 생각했는데 아브레우 박사는 현재 그 CEO에서 내려와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퇴적 지질학회 회장과 전 엑손모빌 지질 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제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레우 박사는 나는 심해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액트지오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문성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포항 석유가스전은 매우 유망한 기회이며 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다 경제성 있다고 얘기하지 경제성 없다 그러면 용역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논평, 그러니까 제가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에이 그 용역 받았으니까 딱 그렇게 얘기해. 이런 정도밖에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들하고 얘기해 보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되면 우리 막 노르웨이, 노르웨이처럼 막. 국민들한테 용돈 막 주고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가스 팔아서.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냥 자원개발 테마에서 좀 돈 좀 버나본다고 생각했었지. 야 우리 국민들이 막 진짜? 뭐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거라 그러면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광고는 원래 우리는 계속 1광구부터 8광구까지 지역을 나눠서 그 대륙붕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해심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 이런 부분, 이 대륙붕 부분에 보통 그 석유와 가스가 많이 묻혀 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우리는 이미 블록을 나눠서 탐사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1광구, 블록 1이라고 하는 게 1광구, 그 다음에 블록 2가 2광구, 3광구, 5광구, 그리고 여기 6광구,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그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7광구,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7광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데가 포항 영일만 인근이라고 해서 여기가 8광구와 6광구, 6-1광구가 있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불충한 생각으로 뭔가의 뭐 목적을 갖고 막 나는 뭐 이 뉴스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할 거야 이런 게 있었다면 사실 이쪽이 아니라 뭔가
돈스코이어처럼 완전 뭐 되도 않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광구라고 하는 곳들은 항상 석유와 가스가 좀 묻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지속적으로 이 연구를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저는 사실 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우리도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예. 힘들잖아요. 뭐 맨날 뭐 하얀 석유니 검은 반도체니 진짜 석유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검은반도 김. 하얀 석유와 검은 반도체. 그러니까 저희 감나무님이 전 언론이 나팔 불 건데 주식쟁이가 뭔 걱정이냐. 일단 탑승하는 게 장땡이다. 네. 이것도 탑승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같이 그렇죠. 내려야 네. 되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 돈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버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네네. 하는 거니까 이거 투자할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건 기대하지 않건 어쨌든 우리가 직접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구나. 나라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너무 열광하지도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었어요. 그 20% 확률이다. 가능성 20% 있다. 네. 그럼 5개를 꽂으면 4개는 망하는 거죠. 아니죠. 100%냐. 아. 2,000조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요. 2,000조 중에 20%면 400조는 먹고 가는 거냐. 아닐 것 같죠. 아니지 근데 않아요?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논쟁을 한다는 거지 서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광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데 요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옆에 하나 있고, 네. 저기 어디 뭐 태평양 어디에 하나 있고, 네. 뭐 저기 뭐 사우디 옆에 뭐 하나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요 네. 비슷한 지형을 발견했을 때 5개를 꽂아 보면 그 중에 하나 나오더라. 네. 이래서 20%인지. 아니면 한 번에 딱 꽂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꽂아 보는 그래서 20%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산업부에서도 설명을 할 때 뭐 5개를 꽂으면은 뭐 100% 이런 거는 너무 바보 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좀 국가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된 이상 전문가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뉴스 가시죠. 사실 다음 뉴스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사실 조선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오늘 그 클락슨 리서치에서 또 5월 수주량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에다가 요즘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조선사도 또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또 뒷부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그럼 사실 조선업체가 수혜가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당연히 수혜가 있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예.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드릴십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릴십은 땅을 팔려면 드릴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드릴십을 기존에 있는 걸 쓸 거냐 아니면 새로 발주할 거냐 그 부분에서 이제 조선사들의 수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새로 수주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도 또 다른 발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기존에 있는 드릴십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뭐 딱히 수주로 들어올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경제성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경제성을 평가해 보니까 이게 내수로는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한데 그러면 수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만약에 나올 경우.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나 석유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래 내수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 사용량은 충분한 것 같은데 수출할 만큼은 아니야. 아이 그럼 수입 안 하면 되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출 물량을 나르기 위해서 또 배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출할 물량까지는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냥 파이프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경제성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길 통해서 뭐 조선사라든지 그렇죠. 뭐 관관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익. 그렇죠. 이조 기자님, 그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가 지금 그러니까. 주가랑 상관없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해줬잖아. 그냥 올라타는 거라고 이런 거. 그냥 올라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하시죠, 뉴스. 알겠습니다. 자, 지난 5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소의 수주 점유율이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많이 적죠? 예. 국가별로는 한국이 17만 우리가 한 40% 정도까지는 했었죠. 그렇죠. 많이 할 때는. 네, 예. 그렇죠. 근데 5월에는 우리가 두 척 했습니다. 두 척. 10% 그리고 중국이 54척해서
85%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골라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5월에 나왔던 그런 발주 물량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발주 물량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단 2027년부터 2028년 정도까지 한국 조선사들의 토큰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예. 어떤 배가 발주됐는지가 관건일 텐데 만약에 저부가 가치선이 선박이 발주가 많이 돼서 중국이 가져간 거라고 하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굳이 그럼 저부가 가치선을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당연히 수주 점유율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이 수주된 것 가운데 척당 환산 톤수만 예. 보더라도 한국은 85,000 CGT 척당, 중국은 29,000 CGT 척당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배를 수주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크고 무거운 배를 수주했다는 거는 결국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우리가 수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뭐 이번에 나온 거는 수주 점유율 10%로 좀 적다고는 하지만 기존과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달라진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가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그 삼성중공업에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 인증.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예. 말이 좀 헷갈렸는데 죄송해요. 기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를 인증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수소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 아니겠습니까? 그럼 암모니아를 운송하면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전기를 발생해서 배를 움직이는 방식의 배를 기본 설계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다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암모니아 연료전지라는 거는 암모니아가 이제 NH3니까 네. 그 안에서 개질을 해가지고 질소를 띠고 그러면 수소가 그다음에 남죠. 수소가 남으면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그걸로 해서 이제 배를 움직인다. 움직이게 하는 저런 건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식량을 싣고 나르면서 먹으면서 다니는 그렇죠. 옛날에 그 이프로님이 그 얘기 했었거든요. LNG 선박 얘기하면서 네. 쌀 싣고 다니면서 쌀 먹으면서 간다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는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한국에서 그 인텔 AI 서밋 서울 2024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스틴 호타드 인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사업 총괄 부수석 부사장이 이제 가우디 자신들의 AI 가속기 가우디의 장점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꼽았습니다. AI 가속기 이거 좀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속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GPU라고 네. 얘기하면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네. 그럼 GPU면은 그래픽 처리해야 되는데 AI 처리하면은 그 있잖아요. 엔비디아 GPU 사면은 그래픽 처리 안 되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픽 카드 사면 이제 그래픽 처리가 안 돼요.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처리가 네. 되는데 AI 가속기를 사면 그래픽 처리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네. GPU라고 부르긴 하지만 네. 그래픽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 영상 단자가 없으니까 네, 네.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AI 엔비디아에서는 여전히 GPU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를 뭐 GPU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고 이제 AI 가속기라는 표현도 쓰고 뭐 NPU라고 하기도 하고 뭐 DPU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기 어디야 구글에선 TPU, 텐서플로우라고 네. 그래갖고 TPU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인텔리전스였고 IPO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건 또 처음 이프로님 들었네. 손에 경제 잡히는 경제에서 마라탕우루를 하신다고 와 마라탕으로는 뭘 했을까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 쇼츠 했다는 거 아닌가? 챌린지? 이프로님이 챌린지 하셨다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반칙 아닙니까? 우리도 뭐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인텔이 가우디 생태계의 장점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인텔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폐쇄형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네. IDM으로 해갖고 파운드리도 직접 쓰던 그런 회사가 오히려 이거 공개 개방을 얘기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폐쇄형입니다. 이게 GPU 자체도 자기들 폐쇄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쿠다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GPU들 연결하는 그 엔비링크 네. 뭐 이런 것들도 자기 기술로 하고 있어서 그냥 통짜로 자기 거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인텔이
그 개방형 플랫폼을 얘기한다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근데 사실 인텔이 최근에 그 가우디하고 카이스트에다가 연구개발센터 만들기로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저런 거예요. 이게 CPU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은 CPU로 네. 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개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CPU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GPU는 원래 그 CPU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생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네. 그게 이제 쿠다인데, 그러니까 쿠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이제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려면은 쿠다를 써야 되는 거고, 쿠다를 쓰면서 엔비디아 GPU를 쓰고, 그러면은 인텔이 가우디를 아무리 좋게 만든다 한들 여기에 오면은 이제 덩그러니 혼자 앉아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함께 한국이 AI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개발 과제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넓은 가우디 생태계를 만든다면 네. 그 생태계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기가 조금 더 다른 그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인텔과 네이버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우디 같은 경우는 H백 대비해서 학습 시간이 최대 40% 빠르고 이게 그 추론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빠른 추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네. 그리고 그 반도체와 걸맞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인텔이 지금 외계인을 잡아다가 과로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돼갖고 그러면 외계인을 다시 잡아오기는 좀 힘드니까 네. 그 업무를 좀 한국에다가 위탁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인텔하고 이제 네이버하고 좀 친해졌던 계기는 사실은 그 마하 칩 네. 그 네이버가 모델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삼성전자랑도 하고 원래 인텔도 했었어요. 인텔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인텔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네이버 사람들 좀 패키싱어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뭐가 얘기가 되네. 뭔가 좀 했을 때 뭐가 좀 나오겠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라고 해서 이제 협업을 해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마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네이버의 이름을 지워버렸죠.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컨셉 보고서 나 이거 따라한 건 아닌데 컨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 그럼 내가 할게. 근데 네 컨셉 너는 컨셉만 있었지 실질적인 기술은 내가 지원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네. 뭐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좀 너무하는 것 같아. 이거 보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파운드리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 이거 맡기겠냐. 그럼 안 맡기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를 내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팹리스가 이제 설계도를 가져가면 네. 그 설계도를 보고서 이걸 실질적으로 파운드리에서 직접 칩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간에서 이걸 조정해 주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팹리스 회사들은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는 팹리스 설계 업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이게 꼭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파운드리 업체에다 갖다 줬더니 야 이거를 실질적으로 설계하려 그러면 요렇게 바꿔야 돼. 네. 그래놓고 자기가요? 그리고서 요렇게 바꿔야 되는 거는 이거 바꿨잖아. 네. 그럼 내 거. 그럼 다른 거네. 아. 그럼 내 거? 그럼 내 거네. 이럴까봐 그러면 안 걱정이 되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업체들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도 못 쓰는 그 IP 네. 지적재산 그동안 나만 쓰던 거를 다 공개해가지고 니네한테 줄게. 그럼 니네 거 칩 만들 때 거기에 더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우리 파운드리로 와. 네. 이게 지금 인텔의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악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뭐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10을 갖다 줬더니 여기가 5를 얹어서 나한테 15를 갖다 주네. 네. 그러면 그래야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텔 파운드리의 전략인데 10을 갖다 줬더니 15로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가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텔이 개방형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중국이 개방무역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애플이 그 폐쇄형 생태계를 하니까 구글은 오픈형 생태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폐쇄형으로 인공지능 LM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메타에서는 개방형으로 한다고. 예. 그러니까 1등이 뭐 하면 그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반대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물류업계에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뉴스로 이어가시죠. 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 헤드라인은 신세계랑 CJ가 뭉친다, 힘을 합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SSG닷컴과 G마켓 물류를 CJ 대한통운에 맡기기로 했다. 이게 지금 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일단 SSG닷컴은 쓱배송, 새벽배송, 물류센터 이런 시스템의 운영 상당 부분을 CJ 대한통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김포와 오포의 SSG닷컴 물류센터입니다. 이거는 진짜 물류센터를 CJ 대한통운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세계의 물류센터를 CJ에다가 이관한다고요? 이관한다. 도대체 이 이관이 무엇이냐? 일단 운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여러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관이 도대체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측면에 있어서 이 쓱닷컴의 물류센터를 CJ 대한통운이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것을 포함을 해서 만약에 잘하면 나중에는 그러면 매각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였냐면 사실 G마켓은 이르면 내달부터 이길 보장 택배 서비스를 CJ 대한통운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물류가 쿠팡과 CJ 대한통운으로 양강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지금 물류를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 네이버 갖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죠. 여기다 쓱닷컴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물류의 그 시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G마켓도 그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G마켓의 물류를 CJ가 담당하고 쓱닷컴도 물류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예. 근데 그 물류까지 지금 CJ가 한다. 와, CJ 대한통운의 물류는 굉장히 커질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와, 쿠팡하고 이게 또 어떻게 경쟁 관계가 펼쳐지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뇌피셜 하나 돌려보면 네. 요새 그 신세계 그룹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 뭔가 좀 유통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저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유통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류 부분은 물류를 잘하는 쪽으로 집중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조 기자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격세지감으로 느껴졌던 게 이게 물류는 CJ 대한통운이 1위고 네. 그 쿠팡은 원래 자기 거 하던 애예요. 그렇죠. 네. 자기 물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 1PL, 2PL, 3PL 그래가지고 자기 물류하는 거, 남의 물류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쿠팡은 물류업계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긴 근데 하죠. 자기 물류가 워낙 많아지니까 물류사들이 견제를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1PL 자기 물류를 하던 그 유통업체들의 물류까지 대한통운으로 몰아서 물류 쪽의 전문성을 높이고 네. 자기는 본업인 유통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식의 협업 구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새 실제로 뭐 이마트 할인 행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네. 그 조금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진짜 뭐 딴 거 안 하고 싸게
많이 네. 공급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게 유통 회사의 최대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재밌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더라 피에로마트 뭐 이런 거 해서 재밌게 피에로 쇼핑 있었죠. 재밌게 와서 노세요. 그런 거 재밌는데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데 가서 놀면 되지. 네. 우리가 마트에 뭐 재미로 갈 필요는 없잖아. 진짜 좋은 거 돈쓰러. 싸게. 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물류 1위와 유통 쪽에 있는 강자가 서로의 오히려 딱 그 겹치던 영역들 좀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국뽕 뉴스. 한국이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오, 진짜입니까? 예. 그 국민계정 통계 지표의 기준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통계 수치의 기준점을 바꾸면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2020 기준년 1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이를 우선 2000년에서 2023년 시계열에 반영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따돌렸다.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엔저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더라. 그래갖고 따돌렸다. 대만도 따돌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설명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쭉 읽어드리면 경제 총조사, 실측, 투입 산출표 등을 토대로 각 산업의 총산출, 부가가치, 부문별 최종 수요 등이 바뀌었고 결과적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옛날에는 조사 기반으로 하던 것들을 이게 등록 기준으로 좀 바꾸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이 되면서 GDP의 레벨이 좀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서 바꾸다 보니까 이게 그 명목 GDP가 한 6% 정도 늘었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은 이겼다. 그래서 이거는 헤드라인은 그냥 일본을 이겼다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은 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거 통계 가지고 조작한 거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5년에 한 번씩 이거 바꾸는데 이번에 그 13차 변경이래요. 네. 오, 벌써 13차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년이 원래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뭐 65년 된 거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갖고 바꾼 거니까 뭐 바꾼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바뀌어갖고 1등 했으니까 좋다도 아니고 네. 그럼 좋은 것도 아니라고 시니컬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통상적인 과정인데 그게 그냥 뭐 그 순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순위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그쵸. 하면서 좀 이 뉴스를 한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진짜 잘 살고 있는지는 이 뉴스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재작년 이제 그 통계 그러니까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계시던 분들이 뭐 대기업으로 이직했는지 아니면 대기업에 계시던 분이 중소기업에 이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그런 통계인데 재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뭐 약간 시차는 있다고 치더라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그 중소기업에서 이직을 하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81.9%가 중소기업으로 옮겼고 12% 정도의 분들은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었긴 했는데 한번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이게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대학교가 평생의 월급을 연봉을 결정한다는 통계표를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가운데 또 1명은 월급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직자의 34%가 임금이 더 감소한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도 그 당시는 사실 그 2022년도에 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좀 경기가 약간 경직됐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딱 봤던 거는 이게 먼저 중소기업 들어가 갖고 내가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같은 좀 좋은 일자리로 옮긴다는 거는 여전히 불가능한 건가?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갈 수 없다. 없는 건가?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9988 있잖아요. 9988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네. 88% 고용을 중소기업에서 한다. 네. 그럼 어쩌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인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자기 회사 어디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서로 비교하면서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일자리 많이 늘어난 데는 어디가 있나 봤더니 쿠팡이었습니다. 32,000개 넘게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SK그룹은 9,500개 넘게 줄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SK그룹 얘기 한번 지난번에 굉장히 길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덱스 시간에 하셨죠. 네, 주요 계열사를 계속 팔다 보니까 고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고용이 3만 명대에서 6만 명대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가장 많이 고용한 회사는 삼성전자. 네. 고용 인원이 11만 8,700명이었고요. 좀 의외였어요, 좀. 왜요? 저는 현대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생각해봐도 현대차가 더 고용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 공장 보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이거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기계가 다 이상한 옷 입고 그 방진복 입고 다니는 그쵸. 사람만 네. 돌아다니고. 근데 이것도 참 신기했던 게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 쪽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쿠팡맨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이걸 떠나서 쿠팡이라는 회사도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쫙 돌아보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때 좀 뭐 셀러리맨의 신화, 네. 웅진그룹 거기 윤석금 회장 요새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웅진그룹도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뭐 STX그룹의 강덕수 회장 STX 그룹. 완전히 네. 다 날아가 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큰 그룹이라 그랬던 뭐 동부그룹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금호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막 옛날에 30대 대기업 얘기했던 거 기억 많이 나시죠? 네네. 근데 입에 익숙하잖아요, 30대 대기업. 그렇죠. 근데 지금은 30대 대기업이라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작은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은 기업이 정말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 2, 30년 돌아봐도 별로 없어요. 배달의 민족? 셀트리온? 셀트리온 정도면은 네. 뭐 인정할 네. 만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쿠팡이라는 기업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늘린 회사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뭐 직원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기는 쉽지 않고 이런 회사들이 뭐 이렇게 좀 뭔가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거기서 많은 고용을 일으키고 이러려면은 뭔가 좀 또 작은 기업들이 클 수 있는 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3프로TV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후원과 그냥 저희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마라탕으로 한번 하세요. 탕.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올게요. 목요일 맞죠? 아니죠.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